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폐 수요와 금융정책에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에 대해서 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폐 수요 이론. 우선 케인즈도 당연히 거래를 위해서 화폐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고전학파는 단지 거래, 교환, 그게 목적인데 케인즈 상황에서는 교환, 거래 이외에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묘해. 이게 이자 소득이 없잖아요. 채권을 구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돈을 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인즈가 생각한 거는 화폐를 보유할 때 거래적 동기가 있고요. 이 거래적 동기와 그리고 예비적 동기 이렇게 있습니다. 예비적 동기 그리고 이제 투기적 동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선 1번 보시면 고전학파는 화폐가 거래적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얘기했는데 케인즈는 아니다. 여기 얘기한 것처럼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도 있고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도 있고 우리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바로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진짜 그냥 거래하는 겁니다. 일상의 지출을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죠. 일상의 지출을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비적 동기는 뭐야? 말 그대로 비상사태입니다. 비상금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화폐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되죠. 예상치 못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케인즈가 봤을 때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랑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는요. 둘 다 소득이 많으면 증가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소득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와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를 많이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두 개를 합해서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리퀴디티 트랜잭션 해가지고 소득에 비례하고 얘가 플러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한번 볼게요.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 1번 개요를 볼까요?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본 손실이 이자 수익보다 만약에 더 크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폐를 보유할래? 아니면 너 채권, 본드를 구입할래? 케인즈는요. 금융자산이 채권, 증권, 여러 가지 주식 많이 있겠지만은 채권만 있다. 이렇게 상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거기 한번 봅시다. 내가 채권을 보유했습니다. 채권을 보유하면 보유 시 이자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자 수익을 얻게 되고요. 오케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해. 이게 이자율이 올라가잖아. 그럼 채권 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라고 그랬습니다. 본드 가격이 하락합니다.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네, 따라오셨죠? 그럼 자본 손실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 수익과 비교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자본 손실 요거를 비교해 봤더니 자본 손실 가격이 하락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근데 자본 손실이 이자 수익보다 더 크게 되면은 어떻게 돼? 내가 채권을 갖고 있을 때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채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채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 화폐를 보유하는 게 유리하지. 이해 가시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렇게 채권의 가격이 하락할 게 예상될 때 채권 대신 화폐를 보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한 다음에는 이제 구입을 해야 되고 하락이 예상이 되면, 그러니까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예상이 되면 내가 자본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진짜 채권 가격이 싸졌어. 아니면 주식 가격이 싸졌어. 그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기적 동기로 화폐를 보유하는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3번 볼게요. 아니면 투자적 이런 말도 써요. 장래 채권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는 채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화폐를 보유하는 거. 그게 바로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에 보시면 케인즈는요. 금융자산이 두 개만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화폐 아니면 채권만 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케인즈가 세상을 좀 단순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띵 두 번째 보시면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에 따라서 전부 all or noth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화폐로 보유하거나 전부 채권으로 보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요. 개인들은 장래의 이자율 수준을 확실히 예상을 하는데 각 개인들의 예상 수준은 다 다르다. 그렇겠지. 누구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는 뭐 할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밑에 정상 이자율과 채권의 예상 이자율 해가지고 막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냥 하지 마시죠. 하지 마시고 19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 와 이해도가 깊어졌다 이거보다는 케인즈의 그 약간 그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 밑에 참고에 영구채권의 가격 그거 공식 하나만 체크해 두시죠. 자, 참고 내가 영구채권이니까 이건 영원히 계속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히 보유하는 채권. 자, 매년 1원씩 이자를 지급하는 영구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그냥 계속 1원씩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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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 하다가 점점점 이렇게요. 자, 여기서 1, 지금 1년 후에 1, 1, 1. 그러니까 1년 후에 받는, 2년 후에 받는, 3년 후에 받는 요 1원은 우리가 디스카운트 할인을 해야죠. 자, 여기서 프레젠트 밸류다 라고 하면은 거기 보시면 1원을 1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할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원을요 1 플러스 R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할인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무한등비 급수 구하는 그 방법인데 거기 보시면은 1 마이너스 공비야. 공비가 1 플러스 R분의 1이고요. 초항이 1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돼서 요걸 정리하면 R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건데,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채권의 영구 채권의 현재 가치 가격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하면은, 아니 여러분들 어떤 과수원의 가치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하면요, 내가 과수원에 과일을 심었잖아.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되는 과일을 매년 돈을 벌어들인단 말이야. 그걸 미래에 벌어들이는 거를 다 서메이션 해가지고 디스카운트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과수원의 가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가치는 채권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요 본드의 가격이라 할게. 현재 가치로 나타낸 거.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오케이. 네,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죠.
자, 그리고 옆에 영구채권의 자본 이득률 나와 있는데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층 연구에 보면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뭐 공무원 시험 같은 데는 가끔 조금 출제가 되긴 하는데요. 매년 출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심화 특강이나 제가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살짝 설명은 드릴게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개인의 투기적 화폐 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어떤 한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1번 현재 이자율이 어떤 개인이 생각할 때 정상 이자율 요 정도 있잖아. 요 정도가 되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그랬어. 여기 있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했을 때 야, 요 정도만 되면 이자율이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상 이자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이자율이 더 높아. 여기라고 합시다. 현재 이자율이 이렇게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개인은 이자율이 아니 여기가 요 수준이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현재 이자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락할 걸로 예상하게 되고요. 자, 2번 볼게요. 예상 자본 이득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까지만 할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으로 2번, 3번, 4번은 날리시고요. 자, 6번 한번 볼게요. 현재 이자율이 여기 좀 높아.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자율과 채권의 가격은 지금 반비례하는 거 보이십니까? 반비례 이런 관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이자율이 지금 높은 수준이야? 떨어질 걸로 예상해. 지금 현재는 높아요. 지금 현재는 높은 수준이야. 높아. 그럼 이거는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된 거야? 낮아요? 싸요? 낮아. 이해 가십니까? 아니, 그래서 거기 마지막 정도 보세요. 6번 보시죠. 아니, 그럼 지금 채권의 가격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모두 본드로 구입을 하게 되고요. 모두 본드를 구입하게 되고 거기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줄 보세요. 자산을 전부 채권으로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화폐에 대한 수요는 낮아져서 빵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가격이 싸니까 이거를 다 구입하게 돼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뭡니까? 라고 하면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자율은 화폐 수요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인즈는 이제 모두 화폐를 보유하거나 모두 채권을 보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회 전체의 투기적 화폐 수요는 뭐 이걸 다 그냥 합하는 거야. 밑에 그림 그냥 보지 마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 있다가 오른쪽도 넘어갈게요. 그림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 관계가 되는데 케인즈는 all or nothing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계단식으로 돼 있긴 한데 우리는 다 합쳐져서 매끄럽게 하는 걸로 할 거예요. 자, 유동성 함정 그거 내용 좀 한번 볼게요. 유동성 함정.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유동성 함정. 자, 이름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유동성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오케이? 자, 거기 볼게요.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 되면 가장 낮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회 구성원 전부가 이자율이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자율이 지금 낮은 상황이야. 거의 바닥을 이제 긴 것 같아. 그러면 조만간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자율이 낮은 상황이면 이거 반대야.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본드의 가격이 지금 맥스가 돼 있는 상태야. 거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집값이 지금 가장 높을 최고점인데 이때 집을 사요? 주식 가격이 지금 최고가인 것 같아? 근데 조만간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주식을 사요? 아니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은 떨어졌을 때 사는 거고요. 주식 가격이 높으면 그러면 내가 조만간 떨어질 걸로 예상되면 떨어진 다음에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키핑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만약에 이자율이 이렇게 낮게 되면은 너무 낮아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돈을 모두 화폐로 수요하고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회 구성은 모두가 전부 자산을 화폐로 보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자산을 어떻게 보유합니까 하면 채권 아니면 화폐로 보유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화폐로 보유해서 화폐 수요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모두 화폐 수요 거의 무한대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수요입니다. 이자율이 있어요. 이자율이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가 이렇게 거의 바닥을 기게 되는 여기 수평이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요 화폐 수요야. 화폐 수요의 이자율에 대한 여러분 탄력성 보이시죠? 기울기의 역수야. 기울기가 빵이니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기울기가 빵이니까 탄력성은 무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자, 다시 볼게요. 3번.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인 구간을 유동성 함정이라 그러고 이 유동성 함정에서는 화폐 공급이 증가해도요. 전부 다 화폐 수요로 다 흡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바로 유동성 함정인데 밑에 화살표 있잖아요. 그거 잘 보세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되게 낮아. 그래서 은행들이 자, 기업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들 이자율을 좀 낮게 해줄 테니까요. 돈 좀 막 빌려 쓰세요. 이렇게 하는 상황이야. 왜 그럴까요? 경제가 호황이면 서로 돈을 빌리려고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간다고요. 저도 돈 좀 대출 받을게요. 기업들도 삼성, 현대도 저도 대출 받아서 신사업을 할게요.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자율이 거의 제로까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거의 제로까지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져서 이렇게 미니멈 바닥까지 이렇게 되는 상황에 가깝게 되면은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난 경기 침체가 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야. 여기가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얘는 이자율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를 스페큘레이티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이너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케인즈의 화폐 수요 3번 볼게요. 케인즈의 화폐 수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케인즈는 화폐를 왜 보유합니까 하면요. 거래적 동기랑 예비적 동기로 화폐를 보유합니다. 근데 이거는 소득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고전학파는 이렇게만 강조했는데 케인즈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까지 고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화폐 수요 곡선의 도출 볼게요.
거래적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소득의 증가 함수이고 소득의 크기가 Y0로 고정되면 화폐 수요도 고정돼 있어요. 자, 근데 2번. 아니, 거래적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만 있는 게 아니라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케인즈의 화폐 수요는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있고요.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래적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요, 바로 소득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트랜잭션 해가지고 T라고 쓸게요. 이렇게 소득에 비례하고요. 플러스야. 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스페큘레이티브 해가지고 이자율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식으로 이제 합쳐서 표현한 게 197페이지 나와 있네요. 자, 여기다 다시 쓸게요. 자, 실질적 의미에서 화폐 수요를 나타내려고 P로 나눠주게 되었고요. 리퀴디티의 약자야. 요거 리퀴디티, 프리퍼런스, 리퀴디티.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 우리 화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퀴디티 프리퍼런스 요거의 약자로서 L이라고 쓰고요. 소득이 비례하고요. 이자율의 마이너스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요거보다는 이렇게 쪼개 쓰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래적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랑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랑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4번 구체적인 예로 만약에 든다라고 하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더 해요. 자, K 해서 마샬의 K 해서 소득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HR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소득에 비례하고 이자율에 반비례하는 모습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첫 번째 이게 케인즈의 화폐 수요에 대한 도출 요걸 살펴봤고요. 1번 도출. 자, 이자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유동성 함정 뭐 그거는 우선 빼고 살짝 얘기할게요. 자, 실질적인 화폐 수요 이렇게 해서 우화양하는 걸로 표현을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여러분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화폐 수요 곡선의 이동 1번 보세요. 소득이 변화하면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가만히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자율이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화폐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자, 우리 이동 한번 볼게요. 2번 이동. 자, Y가 증가하면 증가시. 아니,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을 때 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돈을 많이 갖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요거를 그냥 MD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화폐 수요를 좀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폐 수요 곡선, 요게 화폐 수요 곡선, MD 화폐 수요 곡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변화하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해서 이동하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 이동, 소득이 감소하면 좌측 이동 이렇게 되고요. 단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R이 변화하게 되면 이자율이 변화 시 이거는 화폐 수요 곡선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특징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거래적 화폐 수요와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는 화폐의 매개 변수적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매개 변수라는 게 뭐예요? 뭐 별거 아니고요. 교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교환, 거래, 그렇게 매개 변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중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자,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요. 내가 화폐를 가지고 투자할까 투기할까 이렇게 되니까 가치 저장 수단을 좀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 2번. 케인즈는 거래적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나, 그렇죠, 얘는 소득에만 영향받고 이자율이 변할 때 뭐 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크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 여기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변화하게 돼서 화폐 수요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케인즈의 화폐 수요는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불안정하고 거래적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는 소득에 비례하니까 내가 버는 소득이 그래도 거의 어느 정도 일정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정적인데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굉장히 크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학파는 느낌 자체가 그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뭐 코인 투자, 주식 투자, 여유돈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을 케인즈라고 해. 케인즈는 진짜 똑똑할 뿐만 아니라 돈도 되게 많이 벌고요. 뭐 예술작품, 예술가랑도 친하고 정치인하고도 친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한테 물어보죠. 케인즈 씨, 저축이 얼마예요? 우리는 미리 저축할 돈 빼놓고 나머지에서, 우리는? 아닌 분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번 소득에서 나 학원도 다니고 미래를, 노후를 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이만큼 빼놔야지. 그 빼놓고 나머지를 소비하거든. 근데 케인즈는 어떻게 하냐면 저축이 얼마예요? 그러면 몰라.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우선 소비를 하고 남은 게 저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완전히 다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케인즈가 봤을 때는 이자율에 굉장히 사람들이 투자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해가지고요. 화폐 수요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3번. 케인즈의 화폐 수요 함수에 있어서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화폐 수요가 이제 크게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폐 수요의 어떤 화폐의 유통 속도도 불안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 참고는 별거 아니고 우리가 화폐 수요와 관련해서는 명목이자율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만약에 실질이자율로 쓴다라고 하더라도 피셔 효과,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변화 이렇게 대체해서 쓸 수 있다. 그 정도인데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투자와 화폐 수요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죠. 오케이. 자, 이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케인즈의 이자율 결정 이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전학파는 이자율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하면 저축과 투자에서 결정됐어요. 근데 케인즈의 이자율 결정,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동성 선호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선호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선 1번 개요를 보시면 고전학파는 1번 개요. 자, 고전학파는 실물 부분에서 투자와 저축에 의해서 투자가 자금에 대한 수요, 저축이 자금에 대한 공급, 그거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봤어요. 자, 다시 고전학파는 부자금에 대한 저축, 이자율에 대해서 플러스고요. 투자,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고요. 이렇게 결정된다. 이렇게 봤는데 케인즈는요. 화폐 부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봤어요. 화폐 공급, 화폐 수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이자율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화폐 공급은 우리 안 것처럼 승수에다가 본원 통합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3번 케인즈는 이자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희생한 대가라고 보기 때문에 케인즈의 이자율 결정 이론을 뭐라고 합니까?
유동성 선호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고전학파는 이자율이 뭐냐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나도 소비하고 싶어. 근데 저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비를 뒤로 미루게 된 거죠. 그에 따른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 자, 1번 통화 공급량은 이자율과 관련 없습니다. 중앙은행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직이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잘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려고 P로 나눠줬고요. 이자율 평면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공급은 어떻게 된다? 예, 이자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화폐 공급, 실질적인 화폐 공급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했고요. 이자율과 관련이 없죠. 자, 근데 화폐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여기 나와 있는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에 마이너스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다시 볼게요. 화폐 통화 공급량은 이자율에 관계없이 중앙은행에서 결정되니까 수직이 돼. 이자율의 외생적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서 외생적이다.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이자율의 외생적이다. 이자율에 영향을 받으면 그걸 내생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마이너스 관계지. 그래서 우하향한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거기 보시면 R 제로 해서 균형 이자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거기 보시면 2번 볼게요. 현재 이자율이 균형 수준보다 높다면 R1 이렇게 됐다면 자, 그러면 R1에서 한번 볼게요. R1에서 화폐 공급이 화폐 수요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폐 공급이 화폐 수요 P는 뺄게요. 이렇게 더 커요. 이거 뭐라고? 초과 공급 상태지. 초과 공급 상태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렇게 초과 공급 상태다라고 하면은요, 돈이 지금 유동성이 시중에 풍부한 거잖아.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화폐보다 더 많이 갖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아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요것도 참고로 보세요. 우리가 금융시장은요, 화폐 시장하고요, 채권 시장,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금융자산이라고 할게요. 금융자산은 지금 화폐로 보유할 수도 있고요. 채권으로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금융자산이 균형이다. 그렇게 되면 화폐, 여기 나타낸 부분이 이렇게 초과 공급이면 채권과 관련해서 이 금융자산 시장이 만약에 균형이다. 이렇게 되면 균형은 수요 공급이 같은 거잖아. 얘가 만약에 초과 공급이라고 할게. 돈이 초과 공급이 돼서 화폐를 많이 사람들이 보유하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초과 수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 이게 화폐 시장의 균형이고 채권에 대한 본드에 대한 공급과 본드에 대한 수요, 이렇게 되면 채권 시장의 초과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동그라미 4번 그거까지 잘 살펴봤고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 시장에 대한 초과 수요 상태라고 할게. 오케이? 아니 그러면 채권을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5번 보세요. 실제 보유한 화폐량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화폐 수요보다 많게 되면 돈이 남았잖아. 초과 공급 상태잖아. 남는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채권을 사러 갑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채권의 가격 상승은 이자율 하락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이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자율이 지금 여기 초과 공급 아닙니까? 이렇게 초과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오케이? 이자율이 내려가면 화폐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화폐 공급은 그냥 일정하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멈추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6번. 그래서 채권 시장에 대한 초과 수요도 저절로 해소가 되고요. 화폐 시장이 균형이 되면 채권 시장도 그래서 균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화폐 시장을 보고요, 그 이면은 채권 시장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 풀 때는 요거 있잖아.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은 서로 반비례다. 요 정도만 보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림이 되는 것이고, 이자율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니? 한번 볼게요. 3번. 이자율이 변화하는 요인.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변화하는 요인.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볼까요? 좋아요. 직선으로 할게요. 직선으로 할게요. 화폐 공급, 화폐 수요. 화폐 공급, 화폐 수요. 자, 이런 상태에서요. 거기 보시면 소득의 증가. 1번 보세요. 아니, 이자율이 변하면 그건 곡선상에서 이동이잖아. 이자율 이외에 다른 게 변하면 되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자율이고 여기 화폐 공급이야. 여기가 이제 화폐 수요야.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어. 그럼 얘가 Y0였는데 화폐 수요가 얘가 Y1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증가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자율이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볼게요. 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자율이 R0였는데 화폐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했어. 그럼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화폐 공급은 이만큼인데 수요가 이만큼이잖아. 이게 초과 수요 상태가 된다니까요. 화폐 시장의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화폐 수요량은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R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만약에 화폐 공급이 증가했다 할게. 화폐 공급이 증가했어.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E에서 G 이렇게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화폐 공급이 증가한다. 증가하면 화폐 공급이 증가한다. 이게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확장적 통화정책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볼까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야, 공급 곡선이 우리가 우측으로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수요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 공급이고요. 수요야. 공급 곡선이 수직이야. 그러면 이게 화폐면 화폐 가격이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화폐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자율이 하락한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대부자금설과 차이점은 뭐냐? 여기 고전학파가 얘기하는 이 대부자금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자율이 이렇게 대부자금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1번 고전학파의 대부자금설에 의하면 실질 이자율은 실물 변수인 투자와 저축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통화량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자금설은 실물시장을 얘기하는 거야. 실물시장을 얘기하고요. 다음 2번. 케인즈 이론에 따르면 통화량의 변화는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서 실물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케인즈 요거는 어떻게 돼? 화폐시장 아니겠습니까? 유동성 선호설이야. 요 유동성 선호설은 화폐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요 화폐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면 그 이자율이 실물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실물 부분과 화폐 부분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4번 고전학파의 대부자금설은 요거 약간 느낌이 장기, 실물시장이니까 장기에 결정되는 약간 실질 이자율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은 화폐시장에서 빨리빨리 파닥파닥 변화가 되는 단기적인 측면의 특성을 많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전학파가 생각하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그거는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고전학파와 다른 것은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스페큘레이티브를 투자적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있고요. 화폐 시장에서 결정되는, 그래서 유동성 선호설이라고 얘기하고요. 화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고전학파 같은 경우는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케인즈 화폐 수요 이론의 발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께서 고전학파랑 케인즈 학파를 잘 정리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케인즈 화폐 수요 이론에 발전되는 뭐 보몰이라든가 포트폴리오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